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여러분, 좆댓구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YTN 라디오 좆댓구알 모두 하셨겠죠?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좆댓구알 중 구를 담당하는 구독. 요즘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구독 서비스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용하고 계신가요? OTT부터 장보기, 가전제품 등 최근에 일상의 많은 부분이 이 구독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됐죠. 우리가 구독하는 OTT 업계 시장엔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데요. 이른바 광고형 요금제, 일명 하이브리드 OTT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OTT를 이용하면서 사업주에게는 광고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전략이라는데요. 잠시 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화성 화재 참사, 아리셀 사고 수습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폭발 화재 사고 관련 보도를 짚어보신다고요. 네, 아리셀 참사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정말 큰 산재 사고였는데요. 발생 초기에는 보도가 분명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 최근에는 보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다른 참사와 달리 23명의 사망자 중에서 18명이 이주노동자라는 점, 다시 말해서 내국인 사망자가 적다는 점에서 혹시 이로 인해서 언론의 관심이 좀 소홀한 것 아닐까? 이런 것이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네. 또한 진상규명과 배보상 등의 문제 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 정도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보도량 먼저 살펴볼까요? 예, 제가 평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하인지를 통해서 모든 매체, 서비스되는 모든 매체의 보도량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빅하인지에서 종합일간지 보도량만을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른 참사와 좀 비교하고 싶어서예요. 우선 10개 종합일간지에서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아리셀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나오는 총 보도는 967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의 보도죠. 이 보도량이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은 보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같은 조건, 그러니까 발생일부터 한 달간 10대 종합일간지에서 어떤 참사를 어떻게 보도했나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태원 12구 참사의 경우에는 한 달간 11,211건의 보도가 10대 일간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하면 아리셀 산업재해 참사는 좀 이태원 참사에 비하면 정말 보도량이 적다라고 생각이 들죠. 967건이니까요. 그래서 또 아리셀 참사는 이태원 참사에 비하면 이제 사망자 숫자가 워낙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고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사망 9명, 중상 8명이 있었던 2021년 광주의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경우에 네. 한 달간 302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부 6명이 사망했던 2022년에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의 경우에는 782건을 보도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14년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해서 발생했던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도 있었어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259건 정도 보도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들어보시면
아리셀 참사는 비교적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산업재해 치고는 보도량이 많은 편이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다른 비슷한 참사 사망자 수가 정확하게 같거나 이렇지는 않지만은 비슷비슷한 산업재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이 위주 노동자가 많아서 소홀하게 보도했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보도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비카인즈에서 서비스하는 13개 경제일간지의 한 달간 보도량을 살펴보니까 1008건으로요. 10대 일간지보다 또 경제지의 보도량이 조금 더 많기도 했습니다. 워낙 대규모 폭발 화재 사고였고 사망자가 네. 23명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의 보도량은 어떤가요? 한 달간의 10대 종합 일간지에서 나온 967건의 보도 중에서요. 6월 24일 그러니까 참사날 123건 그리고 25일 229건 그리고 27일에 129건, 28일에 54건 이렇게 사고 초기에는 정말 보도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7월 초에도 7월 5일까지는 20건 이상의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7월 6일 이후부터 24일까지 이 시기의 보도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나마 7월 10일에 21건이 보도되었는데 이날 무슨 내용이 보도됐나 보니까 아리셀 산재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이 두 단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원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고발했다라고 밝힌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도됐고요. 7월 11일에도 11건 비교적 이게 요 시기에는 많은 보도량이거든요. 근데 이 보도가 왜 됐나 살펴보니까 아리셀 화재 희생자 4명 유족이 장례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렇게 반짝 보도들이 나오고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하루에 한 건 나오는 날도 있고 2건, 3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도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6건 정도 나올 정도로 보도량이 확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량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아리셀 참사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17일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화성시 모두누림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유족 20명이 참석해서요. 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유족들의 주장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수사본부로부터 그날의 진실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아리셀 측은 지난 7월 5일 1차 교섭 이후 교섭을 담당할 실무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네. 또한 가족협의회와 대책위에서는 사측에 유족에게 개별 접촉을 중단하고 대표단과 교섭에 임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먼저 유족들은 진실 규명이 되기 전에 보상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라면서요. 사측이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해야 이후 보상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은 먼저 진실 규명과 진정 어린 사과가 있은 후에 보상 이야기를 하자는 거군요. 네. 하지만 보상 이야기를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제가 최근 한 기사를 봤는데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고 또 고용 형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이주 노동자의 비자는 법적 지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류기간, 취업 가능 업종, 정부 지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주 가능성까지 결정을 하고요. 산업재해 발생 시에 회사의 보상금 책정 기준으로도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비자에 따른 차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 아리셀 참사로 희생된 이주 노동자 18명 중에서 다행히도 미등록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17명이 중국 동포였습니다. 이 중에서 11명이 재외동포 비자라고 부르는 이른바 F4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자인가요? 이 F4 비자는요, 꽤나 안정적인 비자입니다. 주민등록 번호와 비슷한 국내 거소신고 번호가 부여되고요.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도 보장되며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단순 노무 등의 일이 아니면 취업 제한도 없습니다. 네. 3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서 무기한 체류도 가능해서 사실상 한국인과 다를 바 없는 법적 지위를 주는 그런 비자입니다. F4 비자가 아닌 이들도 영주권 비자, 결혼 이민 비자,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요. 네. 따라서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서 사업장 변경마저 제한하는 비전문 취업, 그러니까 이 나인 비자를 가진 분들이나 아예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비하면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분들이 정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단순 노무의 일이 아니면 취업 제한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 노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F4 비자는 단순 노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제로 한국에 오시게 되면요, 당장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삿짐, 운반, 택배, 건설업, 도소매, 가사노동 등의 일밖에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단순 노무로 취업을 하면 안 된다. 이들은 질 높은 일자리만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F4 비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결국은 불법 취업이라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네. 이렇게 한 사업장에서 큰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떤가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는요, 아리셀 공장이 리튬 전지와 같은 자연 발화성 물질을 적정한 취급 기준을 준수해서 보관해 왔는지, 그리고 외국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리셀 공장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요. 또 근로자가 작업 중에 실제로 실제로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렇게 형사처벌될 경우에는요, 손해액이 최대 5배 이내에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책위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별적인 보상을 제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말고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도 생각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그런 제안이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럴수록 우리 언론이 이 참사를 기억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짚어주신 이 산적한 문제들 꼼꼼하게 보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열심히 찾아서 대책위에서 내온 보도자료 등을 이제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게다가 최근에 나온 그 보도자료에는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언론 보도가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네. 대책위는 악의적 보도와 논설 등은 가해자인 에스코넥, 아리셀의 가해자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교섭 회피,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들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교묘한 글장난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결과적으로 그 언론 보도가 2차 가해를 입히는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우려를 했어요. 이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한 경기 지역 언론의 보도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1차적으로 세금으로 지원되지만 지자체는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를 회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교묘히 흐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보도가 되면 국민들은 우리 혈세로 왜 그들에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네. 또 모 석간지 논설 아리셀 참사와 외부 세력이라는 제목의 그 논설을 지적을 하면서 이 그러니까 논설은 제목부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피해자 가족과 대책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네. 이 논평이 4명의 유가족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마치 자격도 없는 대표 1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말하는가 하면 피해자 가족의 현재 신경과 처지를 감안해서 공식 발표 외에는 언론과 이 유가족들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치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왜곡해서 보도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중대재해 참사,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언론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밝히는데 함께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과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6시 40분, 오후 12시 40분, 7시 40분에 방송하는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어떤 점 짚어볼까요? 네, 먼저 출연자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방송에서는 미성년자 아이돌 관련 성적 괴롭힘 논란을 다뤘는데요. 한 게임 사이트가 걸그룹 뉴진스와 콜라보해서 멤버 얼굴을 한 게임 캐릭터를 판매했습니다. 네. 이 업체에서는 캐릭터에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힐 수 있게 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미성년자 멤버도 있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날 출연한 변호사가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2차례 언급했는데요. 네.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많은 언론이 지금도 쓰고 있고 또 대중에게도 익숙한 용어라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 대신 성적 불쾌감을 쓸 것이라고 공표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검찰청도 비슷한 이유로 2021년 예규와 훈령을 대거 개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일부 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적 수치심이 대중에게 익숙한 단어이다 보니 언론에서 여전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률 프로그램인 사건 X파일에서라도 성범죄 피해자를 고려하여 이 용어의 문제점과 또 올바른 용어가 무엇인지 청취자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적절한 용어, 올바른 용어를 써야 한다는 지적해 주셨고요. 또 어떤 내용이 아쉬우셨을까요? 네, 시사 프로그램임에도 흥미거리만 전달하는 데 그쳐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보면 변호사에게만 보이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전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사건 X파일만의 차별점인 건데요.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이런 차별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7일 방송에서는 인천에서 발생한 인현동 화재 참사를 다뤘습니다. 이 사건은 가게 주인이 화재가 났음에도 문을 막고 혼자 탈출해서 50명이 넘는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도 이 가게 주인이 받은 형량은 5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5년밖에 안 나온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인 진행자와 출연자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적용된 법에 허점이 있지는 않은지 또 유사한 사건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주길 기대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저 이러한 심각한 화재 사건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몰입도 있게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또 7월 10일 방송에서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뤘는데요. 범인을 특정할 결정적 증거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 20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최근에 재수사를 시작했고 그 후 3년 동안 보강 수사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내용은 단신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인 진행자와 출연자가 왜 20년 만에 재수사를 하고 추가 보강 수사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기획 의도에 맞춰 분석을 했다면 이 프로그램만의 차별점이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 7월 18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잔혹한 장기 미제 사건만 다루다가 전혀 다른 톤인 보이스피싱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성격이 들쭉날쭉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애초 기획 의도를 살려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할 듯합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야기 대부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대부분이 살인 사건이고 또 그 내용도 잔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진행자와 출연자가 불가피하게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암구를 적출하고 피부를 어떻게 했다 등 생각해 본 적 없는 범행 수법을 나열하곤 했는데요. 네. 청취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단지 자극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한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은 뉴스 채널인 YTN 라디오 성격에도 맞지 않을 듯합니다. 또 방송이 계기가 돼서 피해자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사람이 뒤늦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장기 미제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가는 등 긍정적 영향력이 생겨날 때도 있는데요. 사건 X파일도 이러한 공익적 역할에 주목해 사건을 선택한다면 채널 성격에 더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사랑하는 김조한 뉴아이디 상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넷플릭스가 그동안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 요금제 신규 가입이 중단됐죠? 네네네네. 국내에서도 작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었고요. 이제 기존 가입자도 이제 유럽에서, 그다음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서 아예 기존 고객도 이용 중과 다른 요금제로 바꿔라라고 이제 통보가 내려졌는데요. 네. 아마 국내에서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없앤 건가요? 광고 요금제가 자체가 네. 지금 올해 초에 국내에서도 도입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 광고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가 베이직 요금제보다 저렴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수익이나 가입자 증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 베이직 요금제 자체를 없애도 되겠다. 이제 아예 광고 요금제, 광고용 스탠다드 요금제로 전환을 시켜야겠다라는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기반으로 한 유료 구독 모델을 하이브리드 OTT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이제는 많이 흔해진 방식인데 예전에 그 디즈니에 통합된 훌루에서 먼저 시작한 방식이에요. 광고를 보는 대신에 구독료를 인하하는 방식이고요. 소비자는 구독료가 저렴해지니까 이제 서비스를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고 플랫폼은 본인들이 이제 자신만 있다면 저렴한 구독 비용에 광고 매출을 더해서 기존 매출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상 시청 도중에 네. 광고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 유튜브와 좀 비슷한 콘텐츠 시청 도중에 나타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스킵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구독 지출 비용을 낮추려는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가 또 일시정지 화면에도 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일시정지하면 광고가 뜨는 거고, 이거를 끝까지 봐야지만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랑 지금 이 하이브리드 OTT 등이 서비스가 다른 점은 광고가 스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돈을 내고 있더라도 광고를 무조건 봐야지 다음 행동, 예를 들면 빨리 감기를 하더라도 그 중간에 원래 광고가 있어야 되는 장면이 있었다. 그러면 광고가 일단 무조건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이게 결국 이 광고형 구독 모델이라는 게 소비자도 구독 비용을 낮추고 사업자도 이 광고 수익을 높일 수 있어서 윈윈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광고 수익이 좋은 편인가요? 맞습니다. 그 소비자에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낮은 허들이 되죠. 가입하게 만드는. 근데 광고를 잘 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하면 광고주들이 좋은 광고를 내게 되고, 그리고 보통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광고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도 2시간 정도 하루에 본다고 해요. 미국에서.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2시간에 뭐 1시간에 한 5분 정도 광고를 노출한다라고 하면 2시간에 10분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광고 CPM이라고 하는 광고 비용도 다른 OTT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그런 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광고주들이 넷플릭스에 광고하겠다는 걸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봤던 기본 요금제 혹은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고객들한테 돈을 계속 올려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국내 OTT를 보면 티빙에서도 이런 광고형 구독 서비스를 가입해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OTT 업계에도 이 하이브리드 OTT, 광고형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티빙이 선지역구 티어나 아니면 프로야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그런 데서 이제 광고용 요금제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가입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광고주들도 티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문의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OTT 서비스들이 광고를 안 할 수는 없는, 왜냐하면 지금 광고 요금제를 안 하면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가격 인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면 한두 개만 서비스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OTT를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 이런 추가 수익이나, 그다음 추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OTT 형식의 서비스를 많이 이제 도입할 거라고 국내에서도 보고요.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광고 단가가 일본이나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나라여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전략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최근에 계정 공유도 금지했잖아요. 네네. 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넷플릭스가 구독자가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매출로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신규 가입자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이제 점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있고요. 근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공유를 통해서 경험했던 대상으로 계정 공유가 금지가 되면 콘텐츠에 대한 경험을 했고 플랫폼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렴한 비용이면 가입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 공유를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모델, 광고 요금제가 나온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왜냐면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완전히 비싼 요금제 아니면 그 요금제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가입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기존 사용자들이 신규 유저로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한테는 지금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허들을 낮춰서 떠났던 고객도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거네요. 네. 주제를 살짝 바꿔서 이제 7월도 끝나가는 시점인 만큼 올해 상반기 OTT 업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예, 의외로 올해 OTT 업계의 오리지널은 많이 조용했어요.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어떤 방향을 막 만드는 건 없었고요. 사실 방송이 많이 살렸습니다. 방송 콘텐츠가 지금의 OTT들을 많이 살렸고 그리고 네. 스포츠가 아주 빠르게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티빙,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가 이제 상강시대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 7점 정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점이요. 네. OTT보다는 TV 쪽 방송 콘텐츠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는 OTT들의 대작들이 출격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기대하고 계신 작품이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2인데 어떨까요? 시즌2도 시즌1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은 기대를 했다가 성공한 작품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보다 오히려 해외 쪽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야라고 해서 국내에서 보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마케팅도 하고 캐스팅도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거의 다 출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초반에는 굉장히 큰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재미겠죠. 재미가 있다면 그 시즌 1 이상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준비는 끝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컨텐츠의 재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징어 게임처럼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이 시즌제로 공개가 되는데 이게 작품의 흥행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이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이 시즌제로 공개되는 거는 관심 그리고 팬층을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특히나 OTT나 이런 작품들은 컨텐츠가 새로 나올 때마다 그거를 외부에다 알려야 되는 홍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시즌제로 가게 되면 재밌었던 그 감정들이 남아 있고 그 기대감들이 유지가 되면서 초반 흥행에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넷플릭스 입기한 작품들은 대부분 시즌제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이 이어갈수록 그 이상의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종이의 집이라든지 블랙미러, 그 다음에 엄브렐라 아카데미,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티빙에서는 대표적인 환승연애 같은 것들이 작품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시즌제로 갈수록 기대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하는 것들이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향을 지속하는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무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하반기 OTT 작품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정말 하반기에는 올해 어떻게 보면 내년보다 이 하반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작품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반기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오리지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이 될 텐데요. 네. 각 플랫폼마다 하나씩 얘기를 하자면 저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로는 폭군이라는 작품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폭군이요? 네. 예, 폭군이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마녀라는 영화의 어떤 세계관을 좀 공유한다고 해요. 신세계로 유명한 감독님이 제작을 한 영화인데 네. 이제 영화로 개봉하다가 약간 미니 시리즈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서 알려지게 된 계기인 파친코 시즌 2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정말 제일 기대가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또 엄브렐라 아카데미라고 하는 또 미국에서 만든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피날레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작품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거는 다른 OTT들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특히나 티빙이나 웨이브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서 작품이 눈에 띄는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도 나오는 작품들이 있어서 모두들 하나씩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런 것들 다 보려면 아주 바빠지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였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